삶의 순간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AM 1650 라디오 서울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2개 주와 시민 권익단체들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우대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던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 기업에 징벌적 세금도 물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질서를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국가들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는 원하면 제멋대로 갖는 그런 국제 규칙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개시됐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도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 LA의 산불 피해 복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예보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8명까지 늘었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팰리세이즈는 68%, 이튼 산불은 91%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튼 호텔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2만 개의 무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총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부에나파크 비치 블루버드가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된 데 이어서 해당 지역의 5번 프리웨이와 91번 프리웨이가 코리아타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국회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넸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처장이 청문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와 무력 사용 지시 같은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는 김건희 여사도 경호 대상이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과 관련해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가담자 56명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배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폭동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NBA 최약체팀 워싱턴을 111대 88로 꺾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강팀 보스턴과 홈에서 경기합니다. 이치로 선수가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다만 단 한 표 차로 만장일치에는 실패했습니다. CC 사바시아와 벨리 와그너도 이 명예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바람이 계속되겠고 산불 적색 경보는 내일 오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또 소송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 22개 주와 시민 권익단체들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 제한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와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18개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코네리컷, 델라웨어,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와 워싱턴 DC 등이 포함됩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18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보스턴과 뉴햄셔주 콩코드의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매트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자녀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혹은 어머니가 유학생이나 관광, 취업비자 같은 합법적이지만 임시적인 자격으로 단기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연방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1월 20일부터 30일 후인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18개 주정부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폐지 시도는 부모의 신분을 근거로 수십만 명의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번 소송은 행정명령으로 오랫동안 확립돼 지속되어온 헌법적인 원칙을 제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정 조항이나 적법하게 제정된 법령을 제작성, 무효화할 권한이 없고 다른 법적 근거로도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받는 대상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미국에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은 헌법 14조가 한 번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헌법 14조에서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의 자녀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는 연간 15만 명이 출생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에도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도 추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입니다. 반이민 정책에 따라 곧 추방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미국 이민자 사회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We are denouncing the number of executive actions that they have issued, which not only vilify, demonize, but also criminalizes immigrants.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기도회에서는 자비를 호소하는 설교도 나왔습니다. I ask you to have mercy, Mr. President, on those in our communities whose children fear that their parents will be taken away.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취재진 앞에서 설교를 혹평했습니다.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주교가 급진 좌파의 트럼프 혐오자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을 자제했던 교회나 학교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가 우선이지만 함께 있던 단순 체류자도 추방될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Others that don't have a criminal conviction but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they will be arrested too.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st administration and this administration.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선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시민권 박탈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대통령 공약인 이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사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예밀보부 법무부 차관 대행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스테이트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보부 차관 대행은 연방법은 주와 지역의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이민 관련 지시를 저항,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 연방검찰청에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이민자를 불법으로 숨겨주거나 개인의 체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행위, 모의 등으로 유죄 확정 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모에는 검사가 이민당국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기소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갈 것이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부 차관 대행의 지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 법률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연방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외교와 전쟁 등 연방정부가 독점하는 일부 권한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주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트럼프 1기 때도 그의 이민정책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지자체는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 및 지역정부 관계자들이 연방정부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법률가가 많았다고 보도합니다. 주지사와 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 LA 같은 경우 당국자들은 지난주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돌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시카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피난처 도시에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구금된 불체자를 이민 세관 단속국에 넘기기도 하는데 중대 범죄자들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난처 도시 당국자들은 이민 허가를 받지 못했어도 다른 법을 지키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이민자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시키고 채용 내정 발령 취소를 지시하는 한편 수습 기간 중인 공무원들의 명단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전원 유급 강제 휴직 발령을 냈고 추후 계약 종료 등의 방식으로 해고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백악관은 출범 첫날인 20일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 OPM 처장 직무대리 명의의 공문을 연방정부 기관들에 하달해서 각 기관의 신규 채용 추진을 21일자부터 전면 중단토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임용 내정자들의 발령도 취소토록 지시했습니다. 내정 발령 취소 방침은 근무 시작 예정일이 2월 8일 이후였던 임용 내정자 대부분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중단 방침에서 이민단속과 국가안보, 공공안정 등 분야와 군, 우정청은 예외입니다. 또 사회부 장관 메디케어 보훈 업무를 맡는 기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상의 성별, 남성과 여권상의 성별, 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던 절차 어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제 없애버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어제부터 인터넷 해당 섹션을 검색하면 일반 여권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라서 이 성별 표기도 남성, 여성 딱 두 가지만 나오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 국방부가 연방군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자로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이민자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서의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군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이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군의 역할을 확대해서 국경에 투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민병대법에 따라서 연방군은 이민자 구금과 밀수업자로부터 또 마약 압류, 차량을 붙잡아 수색을 하거나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국내 폭력 사태에 한해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 마약 밀매업자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침략자로 묘사함으로써 민병대법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법적인 논란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틀째 47%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취임식 이후 미국의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율 47%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재임 때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지지율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헥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전망이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21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헥세스 지명자가 부인에게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연방상원에 접수된 것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헥세스 지명자 형의 전처인 데니엘이 개인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데니엘은 헥세스 지명자의 두 번째 부인인 서맨서가 두려움 때문에 옷장에 숨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헥세스의 신체적, 성적 학대 행위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헥세스가 기절할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진술서에 담긴 내용은 헥세스 지명자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부합한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깜짝 인사로 꼽히는 이 헥세스 지명자는 전문성 부족 논란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면서 상원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팍스뉴스 앵커 출신인 헥세스는 지난 2017년 성폭력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장관 지명 발표 후에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주도로 연방정부 구조 조정을 이끌 정부 효율부의 얼개가 사실상 처음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효율부 구조와 업무 형태 및 목표, 남은 의문점을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부 효율부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 효율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 USDS 조직을 인수해 출범합니다. 조직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 효율 서비스로 바뀌고 위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에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각 정부기관이 30일 이내 최소 4명으로 구성되는 이 도지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보 효율부 이름이 도지라고 해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마스코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이 지적인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한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비서실 내에 USDS 관리자 직위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신설을 했고 관리자가 이끄는 임시 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임시 조직이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USDS 관리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의 위치도 아직 확실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행정명령에는 정부 효율부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활동 정보의 공개 범위도 불명확하며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예산관리국 산하에 있던 기존의 USDS는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효율부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모호하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돼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한국 직급으로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국방 전략 개발을 비롯해 영내 양자, 다자 국방 군사 관계 촉진, 그리고 국방부 기관 간의 협력 등이 역할입니다. 한국계로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노 부차관보는 직전에는 연방하원의 중국 특유에서 근무했고 연방검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날 취임한 가운데 한국계 인사인 케빈 김 전 상원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국무부 동아태국의 부차관보로 합류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에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함께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바 있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남가주 지역에는 맑은 날씨에 이상고온 현상 보이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를 웃돌고 80도 내외까지 오르는 지역도 있어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그만큼 커지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고온 건조한 산타나 바람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오후까지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레드플래그 워닝인 산불경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서 이상고온 현상이 수그러들고 금요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늘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아침까지 3일 동안은 반가운 비 소식도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를 밑돌아 흐리고 쌀쌀한 주말 날씨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0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2도, 55도, 해안 지역은 75도, 5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 낮 최고 기온 4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은 잠시 뒤로 미루고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이 메가더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파크에서는 항상 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4분경에 메가더 파크 인근 알바라도와 윌셔 거리 교차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정리했고 사건 조사하는 동안에 이 고리가 잠시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LA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LA 방문을 환영하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과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 지속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LA 방문은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 등 민주당 현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산불로 수많은 가옥과 비즈니스가 불타서 이제 재건축 수요가 폭증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체자 추방 작전이 이뤄지고 있지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LA 재건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가 LA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이죠.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론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잿더미가 된 만 채가 넘는 주택을 재건해야 할 필요성과 이 엄청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 노동자들 중 불체자인 상당수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타이밍상 재건축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건설업계 노동자 중 상당수가 서류 미비자인 상황에서 이들 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이 이민국에 공유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시가 이민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도시임에도 불체자 건설 노동자들이 LA 산불 피해 지역과 같은 주목도가 높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협은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와 알타데나에서 총 12,000여 채의 건물이 산불로 파괴되면서 피해를 입은 홈오너들이 건축업자들에게 몰리는 과정에서 불체자인 건설 노동자들을 추방할 경우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건설 노동자의 41%가 이민자라고 전국주택건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건설 부분에서는 이민자 출신 노동자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합니다. 건설업계가 대부분 비조직화돼 있어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인 만큼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는 까닭에 건설업계 노동자 중에 상당수는 불체자 신분입니다. 이달 베이커스필드에서 국경수비대의 이민 단속이 벌어져 수십 명이 여러 날에 걸쳐 작전에서 구금된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농업 노동자들 사이에 불안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농장주들은 국경수비대 단속 이후 농장으로 일하러 나오는 노동자들이 줄었다고 보고했으며 권익공허 단체들은 추방을 막기 위한 법률 워크숍에 겁이 질린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가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업계는 약 2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국 건설업계에서 불체자 출신 노동자 비율이 13%에서 23%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류비비 노동자들의 비율이 28.7%로 전국보다 높습니다. 서류미비자 건설 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숨거나 나라를 떠날 경우 건설업자들은 이로 인해 인력난으로 건축 비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연방 당국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일을 하던 사람들은 계속 고용되겠지만 새로 일자리를 찾는 불체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추방이 실행되면 여파는 전체 건설업계로 퍼져 미국 출생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 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에 뼈대를 세울 사람이 없다면 미국 태생 전기 기술자와 배관공들도 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A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 건설 노동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추방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힐튼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LA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2만 개의 무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객실은 긴급 주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 비영리 단체인 211 LA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 바우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2만 개의 호텔 객실이 제공되고 최근 LA 지역의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는 대피구역에서 살고 있는 산불 피해 주민으로서 7일간의 숙박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해당하는 주민들은 211 LA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튼 산불 대피 경보 시스템이 늦게 이뤄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알타데나 서쪽 지역에서 화재 발생 후 수시간이 지나서야 무선 경보를 통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알타데나 동쪽과 다른 지역들이 화재 발생 몇 시간 만에 대피한 반면 레이크 에비뉴 서쪽 지역은 이튿날 오전 3시 25분이 되어서야 대피 명령을 받았고 대피 경고는 받지 못했다고 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미 그때쯤에는 타오르는 불씨들이 알타데나 서쪽 지역 주택가에 비처럼 떨어져 집들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약 14,000에이크를 태운 이튼 산불로 인해 숨진 17명 사망자 모두가 레이크 에비뉴 서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일련의 산불 사태 중 비상경보 처리에 대해 추후 수사를 벌일 것을 약속했으며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비상경보 시스템이 신속히 작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관리국은 무선 긴급경보는 화재 비상시 주민들에게 대피를 통지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우리는 당시 문을 두드리고 확성기를 단 순찰차가 거리를 다니며 대피를 경고했고 지역 언론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의 비 소식과 함께 기온도 많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서 폭풍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태평양에 수분이 유입돼 25일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강수량은 약 0.1인치 정도로 예상되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0.25에서 1인치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한편 어제 캐런베스 LA 시장은 이번 비로 인해 산불 피해 지역에 혹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산사태에 대비하는 긴급 명령도 내렸습니다. LA시 민원 서비스 3.11에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다시 증가했고 한인타운도 주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3.11 웹사이트, 앱, 전화를 통해 지난 2024년 총 141만 5,288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대비 5.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3.11 민원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약 149만 건으로 치솟았다가 이듬해 다시 줄었는데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24년 민원을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1위가 보일하이츠, 2위 벤나이스, 3위 웨스트레이크, 4위 놀스홀리우드, 그리고 5위가 한인타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의 신흥 한인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분해파크에 있는 비치 블루바드가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된 데 이어서 이곳으로 향하는 5번 프리웨이와 91번 프리웨이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 14일 5번 프리웨이와 91번 프리웨이 선상 비치 블루버드 출구에 코리아타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이스 시장은 주의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표지판 설치 신청을 했고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는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에나파크 한인타운으로 지정된 비치 블루바드는 H마트와 시온마켓, 한남체인 같은 3개의 대형 한인마켓을 비롯해서 한인은행과 병원, 식당, 소매업소 등의 수백여 개에 달하는 한인업소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랜드마크 더 소스몰은 K문화를 만끽하려는 타인종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정책을 무기로 삼아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마가 드라이브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논의하고 있다며 아마도 그 시점은 2월 1일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그간 예고해왔던 강경 관세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을 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 공격 사정권에 포함됐습니다. 회견에서 유럽과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 아니라며 유럽연합도 아주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징벌적 세금 방침도 천명했습니다. 이 방침은 미국 법전 제26권 891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해당국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2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별도 각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글로벌 최저 한세에서 빠지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화당은 이 조항이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과 소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여러 차례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는 시종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해왔고 중국은 시종 국가 이익을 굳게 수호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0% 관세 부과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호혜의 협력을 확장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도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해 미국의 조치에 캐나다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에 그에 대응할 것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하며 균형 잡힌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수준에 비례한 맞대응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과 수사가 항상 나온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도 캐나다 역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철강, 세라믹, 유리, 오렌지 주스 등 미국산 제품을 1단계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발표하면서 대내적 변화를 예고하자 기업들도 상황실, 즉 워룸을 설치하는 등 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세금, 이민, 무역,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한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한 고위 인사는 새로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관 담당 부서에서 행정명령을 챙겨보고 있으며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도 해외 고객,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법 관련 로펌을 사내 변호사들로 구성한 신속 대응팀을 꾸렸고 고객들의 이민 관련 문의에 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농장주는 당국의 단속 우려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두문불출하다 보니 이번 달 일시적으로 직원이 70%가량이나 줄었다면서도 혼란이 일시적 또 단기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AI 기술과 인프라를 미국에 두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 시대를 선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들 세 개 기업은 합작회사를 통해 미국의 AI 산업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금은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며 중국을 꼭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AI 산업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쏘아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등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와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개발과 규제 간 균형을 추구했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을 AI 초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발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24시간 동안 행보를 통해 AI 업계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AI 발전소에 투자하기 쉽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전 미국의 진전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환경 규제도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만큼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새 정부의 이런 움직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말이 나온 직후 AI 관련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머 업체인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증시 마감 후 시간 내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1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매출은 102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가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는 4분기에 1,891만 명이 순증해서 총 3억 16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한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BA 경기 LA 레이커스가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홈 경기를 펼치고 클리퍼스는 인투이돔 새로 홈구장 만들어서 이전한 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 LA 레이커스는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11대 88로 승리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NBA 30개 팀 중에 꼴찌 팀이에요. 네, 지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LA 클리퍼스가 동부 강팀 보스턴 셀틱스와 홈에서 경기합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메이저리그 MLB를 뜨겁게 달궜던 안타기계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MLB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자를 선정하는 미국 야구기자협회가 22일 올해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치로는 전체 394표 가운데 393표를 획득해서 득표율 99.75%를 기록했습니다. 득표율 100% 만장일치에 딱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이번 명예의 전당 투표는 이치로의 만장일치 헌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MLB 역사상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것은 마무리 투수의 대명사인 마리아노 리베라 뿐입니다. 이치로 선수가 어제 만장일치 상을 받은 후에 했던 그 만장일치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말한 소감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죠. 네, 완벽한 게 없다. 그래서 더 나아갈 자신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감동을 줬습니다. 산불 때문에 장소를 바꾸기로 한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대체 개최지로 이 샌디에고의 토리파인즈가 현재 유력하다라고 골프위크가 전했습니다. 토리파인즈 골프 코스에서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PGA 투어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이 열리는데 이 대회 이후에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이곳에서 치르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리파인즈 또 타이거즈와 연이 깊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예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